따님이 경계성 지능 장애라고 이제 저희가 조심스럽게 소개해 올렸는데 지금 자녀분은 어떻게 두고 계신가요? 저희가 경계선 지능 장애라고 이야기하지는 않고요. 이제 경계선 지능 느린 학습자라고 이야기하는데요. 저는 세 아이를 키우고 있습니다. 그래서 첫째 아들, 그리고 둘째 아들, 그리고 셋째 막내 딸인데요. 이름이 첫째는 이제 하나님의 섭리라고 해서 하리고요. 그다음에 하섭인 줄 알았어요. 느낌 많이 달라진다. 하나님의 섭리 그러니까 하섭인 줄 알았어요. 그리고 둘째는 하나님의 기쁨이라고 해서 하루. 그리고 셋째는 하나님께서 소중히 여기시는 아이라고 해서 하린이. 이렇게 해서 하리, 하루, 하린이 이렇게 세 아이를 키우고 있습니다. 이게 부르면 잘못 헛나올 때도 있죠. 그렇죠. 비슷하니까. 한자 돌림으로. 그러다 보니까. 방금 소개해 주신 것이 경계성 지능 느린 학습자. 네, 맞습니다. 저희에게 좀 생소할 수 있는데 어떤 증상을 가진 어린이인가요? 네. 경계선 지능 느린 학습자라는 단어가 많은 분들이 좀 생소한 단어일 거예요. 이 친구들은 이제 지적 장애는 아닌데 그렇다고 일반 아이들하고 섞여 있을 때에는 좀 도움과 보호가 필요한 아이들.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이제 표준화된 지능 검사라고 해서 IQ 검사상 71에서 84 사이에 속한 친구들을 의미하는데요. 이제 이 친구들이 가지고 있는 그 특성이 어떤 거냐면 하나를 가르칠 때 10개를 아는 친구가 있는 반면에 하나를 배울 때 10번을 반복해야 되는 친구들 있잖아요. 이러한 친구들이고 또 친구 관계 안에서도 어떤 친구는 환영받고 이제 인싸가 되는 친구가 있는 반면에 또 친구들 사이에서 환영받지 못하는 그 관계에 어려움이 있는 친구들. 그리고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또래 관계에서 선생님과의 관계에서 지적을 받거나 좀 부정적인 피드백을 받게 되는 상황들. 이러한 것들이 이제 점점점 쌓이다 보니까 아이들이 정서적으로나 또 학습적으로나 이제 복지 사각지대 또 이제 교육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이러한 상황에 있는 친구들을 느린 학습자, 경계선 지능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럼 어느 정도 이렇게 있어요? 대략 그런 친구들이? 저희가 전체 인구상의 13.4%가 사실은 이에 해당된다고 해요. 그러니까 한 반에 2~3명 정도예요. 여기 MC분들도 아마도 같이 생활을 했던 친구들 중에 이와 같은 어려움을 경험했던 친구들이 분명히 있었을 겁니다. 생각나는 친구가 있죠. 가족들과는 소통을 하는데 무리 없고요. 사랑하는 막내딸의 역할을 충실히 하고 있습니다. 하린이? 그 친구 하린이에요. 하린이가. 얼마나 귀한 저는 딸입니까? 러블린이라는 단어로 불러요. 러블린. 좋네요. 애칭입니다. 러블린. 이거 좀 조심스러운 질문이지만 그 특수교사이기 때문에 조금 그렇게 느린 학습하는 그런 아이를 일부러 이렇게 택하신 건가요? 이 질문을 되게 많이 받아요. 요즘. 우리 아이가 느린 학습자라는 것도 아시고 입양을 한 것도 아시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이제 그런 아름다운 스토리 그리고 굉장히 거룩한 스토리를 꿈꾸시면서 저한테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데 사실은 아닙니다. 그때 전혀 몰랐어요? 전혀 몰랐고요. 좀 부끄러운 얘기지만 제 마음속에 한켠에 입양을 결정하기 전에 남겨뒀던 하나가 있었어요. 이거는 저희 와이프한테도 얘기하지 않았고요. 저희 함께 기도해 주셨던 교회 공동체에도 얘기하지 않았고요. 심지어는 하나님 앞에서 들으실까 봐 꺼내지도 않았던 제 안에 숨겨놨던 한 가지의 비밀이 있었는데 그건 뭐냐면 입양을 할 때 이거 하나만 아니었으면 장애와 같은 어려움만 아니었으면 이게 저의 사실은 하나의 자리였어요. 그래서 이거를 누구한테 들킬까 봐 혹은 하나님이 들으실까 봐 이거를 꽁꽁 숨겨놨던 거였고요. 당시에 이제 아이가 뭐 어떤 이슈가 있었다는 거는 좀 알고 있었죠. 그리고 이제 입양 기간에 딱 들어가게 되면 어떤 아이들은 이제 건강해서 이렇게 봉사자들이 안아주기도 하고 또 이제 뭔가 먹이기도 하고 이렇게 케어를 해주는 시스템이 있는데 이 친구 같은 경우에는 저희 러블린 같은 경우에는 이제 조금 처음에 몸이 좋지 않은 상태여서 특별한 케어가 필요한 상황이었어요. 이제 그런 아이들은 이제 봉사자들의 손길이 많이 닿지 못하고 그리고 이렇게 뭔가 다른 사람들과 연결이 되면 안 되기 때문에 이제 상호작용이 많이 안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 딸을 봤을 때 그런 부분들이 굉장히 속상하고 아팠던 부분이었어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그렇게 러블린을 밖에서 보는 거예요? 이렇게 아이의 모습을? 아니요. 이제 가까이 가서 안아주는데 저희 와이프가 처음 가서 엄마 품을 안겼잖아요. 아이가 들어가서
그 품을 잊지 못해서 하루 종일 울었다고 하더라고요. 네, 밤새도록. 그럴 것 같아요. 네, 그래서 그 다음날 만났는데 목이 쉴 정도로 이게 그냥 바로 데리고 올 수 있는 게 아니거든요. 네, 그러다 보니까 아이가 그랬고 제가 기억에 남는 장면은 아이를 보고 이렇게 나오는데 네. 아이를 이제 안고 케어해주고 그러고서 인사하고 나오잖아요. 네. 이렇게 눕혀놨는데 아이가 벽을 보고 노는 게 너무 익숙한 거예요. 네, 그 벽을 보고. 네. 사람들하고 상호작용을 하고 아빠 엄마한테 이렇게 베네짓도 하고 사랑을 받아야 되는 그 시기에 이제 그 침대에 누워서 벽을 보는 게 너무 익숙했고 계속 그래 왔으니까. 그러면서 아이가 표정이 많지가 않고 그러다 보니 네, 그러한 상황들을 놓고 제가 떠나왔을 때 되게 너무 속상했어요. 빨리 데리고 오고 싶었고. 네. 그때 네. 몇 개월 때였어요? 그때가 이제 50일 정도 되는 아이였고 아이고. 저희 집에 왔을 때는 이제 한 100일 정도 되는 아이가 이제 저희 집에 오게 된 거죠. 지금은 몇 살이에요? 지금은 이제 초등학교 1학년이 들어갔어요. 네. 그래서 아이가 그러니까 그때는 뭐 정상적인 아이로 너무나 이쁘게 이제 집에 왔고 네. 훗날 어떻게 조금씩 이상하다는 걸 느끼게 되는 순간이 있었을 거 아닙니까? 네. 저도 특수교사다 보니까 워낙 장애가 심한 친구들을 많이 보다 보니까 네. 그리고 어렸을 때 그 스킨십의 부족과 결핍이 어느 정도 영향이 있겠지 하면서 이제 크게 마음을 쓰지는 않았죠. 근데 어린이집은 사회잖아요, 사회. 그렇죠. 예, 아이가 다니는 어린이집은 사회고 또래 아이들이 이렇게 모여있는 공간이다 그렇죠, 보니까 그렇죠. 티가 나기 시작한 거예요. 네. 그래서 아이가 또래 아이들과 어울리는 게 좀 힘들고 또래 아이들과 발달 단계가 너무 지체가 되어 있고 그래서 이제 원장님께서 하루는 부르셔서 검사가 조금 필요하겠다. 아이가 조금 느리다. 라는 것들을 조심스럽게 이제 말씀해 주셨는데 네. 당시에 제가 특수교사잖아요. 예. 특수교사였고 저희 와이프는 이제 드림스타트라고 해서 저소득층 아이들을 이렇게 가르쳐주고 케어해주는 선생님이에요. 네. 그래서 러블린이 다니는 어린이집에도 다녔다는 거죠. 예. 그렇게 해서 3, 4년을 이렇게 같이 있었는데 그러니까 더 조심스러우셨던 거죠. 원장님이. 그렇죠. 예, 그리고 선생님들이. 그러다 보니까 조심스럽게 미루다가 어쩔 수 없을 때 이제 저희한테 이제 얘기를 해주셨는데 네. 그때 느끼는 마음은 참 너무 쉽지가 않았죠. 네. 그렇죠. 아내분도 네. 마음이 너무 힘드시고 막. 무겁죠. 많이. 그죠? 저희 와이프가 그 이야기를 듣고 어디로 갔냐면 집에 가면 첫째 아들, 둘째 아들이 있으니까 네. 감정을 표현을 못하니까 세차장에 간 거예요. 세차장에. 세차장에서 이렇게 지나가면은 물이 세차게 울잖아요. 그러면 이제 거기에서 엉엉 울고 이제 전화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사실은 아빠의 입장에서는 내 아이를 봤을 때 책임감이 먼저 다가오고 그 무너지는 마음이 오고 와이프도 케어해야 되는데 사실은 제 마음도 너무 힘들고 그렇죠. 예, 그런 소용돌이와 같은 상황들이 저한테는 굉장히 힘들었어요. 네. 그래도 이게 참 너무 힘든데도 부모니까 또 아빠니까 또 힘을 내야 되잖아요, 그렇죠? 네. 그 상황을 또 어떻게 또 마음도 추스리셨어요? 당시에 이제 제가 느꼈던 어려움을 조금 설명을 드리면 네. 그런 거였어요. 깊은 구덩이에서 헤어나올 수 없는 막막함. 또 여기에서도 이제 내 인생은 뻔하구나라는 이야기가 다시 한번 생각날 만큼 왜냐면 제가 한 구덩이에 이렇게 숨겨놨던 거잖아요. 네. 그리고 이 숨겨놨던 게 밝히 드러나면서 저한테 찾아온 어려움이 되는데 이거는 제가 감당하기 참 어려운 미션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너무 좀 원망스럽고 잔인하고 막 그런 마음이 제 안에는 복합적으로 들고 또 한편으로는 뭐였냐면 당시에 아까 전에 목사님 콜링 하셨다고 하셨잖아요. 네. 그리고 나서 제가 신학을 하고 있던 때였어요. 그리고 청소년 아이들 이제 전도사로 사역을 또 같이 했던 시절이라 그때 당시에 스케줄이 아침에는 학교에 가서 아이들 이제 가르치고 교사로서 살고 그 다음에 이제 저녁에는 대학원에 가서 신학 공부를 하고 그리고 나서 주말에는 저한테 맡겨진 아이들을 케어하고 섬기는 그러한 패턴들로 이렇게 돌아갔는데 아이가 느리다는 결론이 딱 그 검사 결과로 나타나다 보니까 더 이상 제가 이 사역을 같이 할 수는 없었던 거죠. 이 아이를 돌아볼 수 있고 이 아이와 함께 할 수 있는 시간을 위해서는 또
그 무너진 마음에 있는 저희 와이프를 위해서는 실은 제가 그 사역을 내려놓을 수밖에 없어서 목사님에게 이제 그 부분들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고 사명의 끝이 이제 나오는 것 같다는 그 마음이 들었을 때 저한테 주셨던 사명도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이었고 네. 근데 이 상황들이 이어지지 못하고 내가 앞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못한다는 그 끊어진 것과 같은 네, 그 어려움이 저한테 찾아왔어요. 네, 그래서 굉장히 큰 구덩이 같은 그 어려움들 속에 깊게 빠져 있었죠. 근데 자꾸만 이제 며칠 동안 그 개월이 한 3개월 정도 됐거든요. 근데 며칠 동안 그 메시지가 계속해서 저한테 다음에 나는 어떻게 걸어가야 되지? 지금 나의 답은 뭘까? 이런 고민들을 계속해서 하는 와중에 이제 샤워를 하러 들어갔어요. 네. 이제 교회를 가야 돼서 샤워를 하러 이렇게 들어가서 샤워를 하는 그 순간에 또 아까 전에 그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의 음성이 제 마음속에 이렇게 또 들려요. 이렇게 메시지를 주시는 것과 같이 네. 느껴졌어요. 그때 당시에 또 다른 질문은 이거였어요. 보람아, 러블린의 아빠가 누구니? 라고 물어보시는 거예요. 예. 저는 이제 약간 시니컬해졌죠. 하나님에 대한 감정이 그렇게 좋은 상태는 아니었죠. 네네. 예, 그 상태에서 이제 툭툭대듯이, 청소년이 툭툭대듯이, 당연히 저죠. 하나님께서 이렇게 보내주신 아이잖아요. 당연히 제가 그 아빠죠. 이렇게 얘기하는데, 사실 그래서 제가 무너져 있었던 거거든요. 제가 러블린의 아빠라서. 네네. 러블린은 더 좋은 아빠가 있었을 수 있을 거고요. 더 능력 있는 아빠가 있었을 수 있을 거고요. 러블린을 위해서 뭔가를 해줄 수 있는 아빠가 있었을 것 같은데 저는 돈도 없고 뭐 야심차게 입양이라는 걸 했는데 저는 이 아이를 잘 케어해 줄 수 있는 아빠도 아닌 것 같고 제가 지금 15년 차 특수교사인데 얼마나 많은 아이들을 느린학습자 아이들을 받겠어요. 그렇죠. 그리고 얼마나 많은 부모님들을 받겠어요. 그렇죠. 그리고 얼마나 많은 그러한 공부를 했겠어요. 이게 저한테 다 있는 것 같아 보이는데 저는 그 순간에는 제가 아이한테 해줄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다고 생각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제 마음이 솔직히 무너졌던 거거든요. 근데 그때 그 대답을 하고 나서 하나님께서 저한테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다시 한번. 러블린의 아빠가 누구니? 그때 그 의도가 생각이 나더라고요. 네, 러블린의 아빠는 하나님이시죠. 하나님이 우리 가정으로 러블린을 보내주셨고 하나님이 러블린의 양육자 되시고 하나님이 이 아이의 아빠죠. 사실은 제 인생을 이렇게 쭉 돌아봤을 때 제 인생이 안전했던 거는 하나님이 저희의 양육자였기 때문이었거든요. 아버지가 예수님이 저희 아버지셨기 때문에 제 인생이 지금까지 안전했던 건데 나의 하나님이 러블린의 하나님이 되신다는 그 마음, 나의 아버지가 러블린의 아버지가 되신다는 그 마음이 있다 보니까 그럼 안전한 거예요. 네. 육신의 아빠는 돈도 없고 연약하고 할 수 있는 게 없지만 하나님 아버지는 이 아이의 모든 것을 책임지실 수 있는 분이시라는 거를 제 삶을 통해서 저는 알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러블린의 아버지가 하나님이시니 이제는 됐구나. 러블린은 안전하구나. 러블린은 하나님의 특별한 계획이 있겠구나 라는 거였죠. 아까 전에 날 때부터 맹인이었던 그 맹인에게 예수님께서 담대하게 그 모든 편견을 물리치시고 이 자를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거다. 이 자를 통해서 영광을 드러낼 거다 말씀하신 것처럼 러블린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하나님의 계획이 느껴졌던 거죠. 저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 그래서 들어갈 때 다르고 화장실 들어갈 때 다르고 나올 때 다르다는 말처럼 네. 들어갈 때 완전히 죽상을 하고 들어갔다가 나올 때는 정말 이상한 사람처럼 저희 와이프가 왜 그러냐고 저한테 그러는 것처럼 가슴이 뛰면서 살아난 거죠. 말 그대로. 네. 아이의 상황은 변한 게 없고요. 그렇죠. 아이에 대한 계획도 변한 게 하나도 없고 아무것도 답이 없는데 그 하나님이 아버지 되신다는 그 한마디 때문에 제가 살아났어요. 그때 회복을 하면서 소명을 하게 됐죠. 지금 러블리는 어때요? 잘 자라고 있어요? 아이가 이제 책을 읽으면 이제 교과서 몇 페이지를 펴야 되잖아요. 네. 근데 이 페이지를 찾는 게 느린 거예요. 페이지를 찾는 게. 근데 똑같은 1학년 아이들 옆에서는 빨리 찾으니까 옆에서 이제 한마디 하잖아요. 저희 러블리는 이제 그때 이래라 저래라 한다. 그리고 이제 뾰족한 말 한다. 이런 표현을 하는데 이제 옆에 애가 그렇게 얘기해서 너는 왜 이렇게 느리게 찾아? 이렇게 얘기했을 때 아이가 딱 내려놓고 눈을 보면서 이렇게 얘기했대요. 이게 선생님한테 전해드린 얘기인데 친구야 나는 찾는 게 조금 느려. 기다려줄래?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1학년짜리 아이가 얼마나 당황했겠어요, 자기도. 이번만 기다려줄게 이러면서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하는데 그 얘기를 듣는 이제 아빠의 마음은 진짜 감사하다. 그래서 아이가 빠르게 찾을 수 있는 능력을 회복한 건 아니지만 자기가 천천히 찾고 느리게 찾는다는 것을 누군가한테 이야기해 줄 수 있는 아이로 자란다는 거, 그것은 참 감사한 일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사실 누구에게는 굉장히 쉬운 일상이 네. 우리 아이들에게는 조금 다소 시간이 걸리고 다소 어려운 일이 있을 수 있다는 그렇죠. 그 종이 한 장 차이잖아요, 사실은. 그러면서 이 아이들이 그러한 훈련이 필요하고 네. 또 그러한 아이들의 속도가 중요하게 여겨져야 되는데 네. 지금의 삶은 네. 사실은 아이의 속도를 존중하기보다는 네. 이제 빠르게 달려가는 게 너무나도 중요한 사회잖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이 아이들이 놓쳐지고 있는 상황인 거죠. 네. 그래서 천천히 가도 돼. 아빠 엄마가 너랑 같이 걸어갈 거야. 그리고 천천히 가도 돼. 오빠들이 너희가 함께 하고 있잖아. 그러면서 저희 가족의 그 핵심 단어가 천천히 가도 돼. 우린 함께니까. 이게 이제 저희의 뭔가 메시지처럼 저희 가족의 메시지가 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저희 러블린이 하나하나 실수할 때도 있고, 그렇게 산등성이로 올라갈 때 이렇게, 안 될 때도 있고, 뭐, 울 때도 있고, 이제 성장하지 못할 때도 있는데, 그때마다 저희끼리 되뇌이는 거죠. 천천히 가도 돼. 우린 함께니까. 그러면서 저희 가족이 하나 되는, 네, 그러한 삶을 살아가고 있어요. 저는 네. 이 얘기가 러블린뿐만 아니라 우리 지금 많은 다음 세대 어린 친구들에게 다 해주고 싶은 얘기네요. 맞아요. 네. 천천히 가도 되거든요. 네. 맞죠. 한국이란 나라가 너무 빨리 뛰어요. 네. 그리고 빨리 안 뛰면 죽는 줄 알아요. 속도의 강박을 갖고 있어서 네. 남들 하는 걸 똑같이 하고 남들 하는 나이에 해야 되는 걸 똑같이 해야 된다는 모든 그 강박을 받고 자란 저희 세대가 또 다음 세대들에게 그 빠름을 강요하고 있잖아요. 네. 늘 빨리빨리를 서두르면서 거기에 발맞추라고 하는 우리 기성세대들이 너무 잘못하고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 다 누구나에게 천천히 가도 되라는 얘기를 해주고 싶네요. 우리 자녀들에게도. 아이들이 그죠? 듣고 싶은 얘기일 것 듣고 싶은 같아요. 얘기일 맞아. 거예요. 네. 왜 지금 우리 청소년들이 정신과를 이렇게 많이 다녀야 되는지 기성세대의 그 빠름을 강조하기 때문에 그 강박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닌가 하는 안타까움이 듭니다. 네. 네.